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 하나 때문에 화나고 기가 막힌 사건들을 많이 겪으면서 영원히 가족들 곁에서 추방시켜버린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지금도 며느리를 떠올리면 이가 갈릴 만큼 치가 떨리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면서 정말 여러 풍파를 겪었지만 며느리 때문에 겪었던 일들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해서 자식 둘을 낳고 사는 동안은 정말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제 인생엔 지옥이 펼쳐졌어요. 2층 벽돌집에서 시작한 살림이었는데 남편 사업이 갑자기 휘청거리면서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완전히 주저앉은 겁니다. 온 집안에 냉장고, 소파, TV 할 것 없이 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때 전 남편을 제일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 데리고 갈 곳도 없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였으니까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저와 남편은 양가의 손을 벌렸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리려고 애원하는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그날 저녁 남편을 탓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사업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했지.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우리 자식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이제 어떡할 거야? 내가 정말 당신한테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여보, 조금만 버텨줘. 남편은 제가 울면서 화낼 때마다 저만큼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리고 다시 재기하겠다고 하면서 굳은 결심까지 했었죠. 너무 많은 곳에서 돈을 빌리다 보니까 늘 빚독 쪽에 시달렸어요. 그중에 친정은 저를 딸로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보다 더 지독하게 저한테 독촉 전화를 하시던 분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너 돈 언제 갚을 거야? 그게 어떤 돈인지 알아? 대체 언제 줄 건데?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가 3개월이나 기다려줬잖아.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나도 정말 힘들어서 그래. 제발 좀 기다려줘. 너 반드시 내 돈부터 갚어. 피도 눈물도 없는 엄마의 전화에 저는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도 매일같이 돈 갚으라는 전화를 일상처럼 해왔어요. 심지어 신우까지 전화해서 집안에 돈을 숨겨두고 안 갚는 거냐면서 괜한 트집까지 잡더라고요. 정말 독촉 전화에 질려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막노동을 뛰면서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했고 저도 밑바닥부터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주변의 빚부터 갚아 나갔어요. 저와 남편이 그렇게 정신없이 빚을 갚느라 맞벌이로 하루 종일 일만 했었죠. 그래도 큰아들 성민이가 부모를 위해 항상 여동생을 챙기고 숙제도 도와주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아들 덕분에 맞벌이 부부로 살 수 있었어요. 심지어 아들은 사춘기 때도 사고 한 번 안 치고 조용히 넘어갔어요. 항상 저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아들이 와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힘드셨죠?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우리 성민이가 엄마 어깨 주물러 주려고? 아이고, 고마워라. 너도 네 공부한다고 힘들 텐데 괜히 엄마 기다리지 말고 얼른 자. 저보다 엄마가 더 힘드시잖아요. 제 걱정은 마세요. 정말 이런 말들로 저를 안심시켜주던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었고 전교 회장까지 할 정도로 리더십도 있는 아이였어요. 따로 가르친 것도 없는데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저는 노력 끝에 개인적인 빚을 다 갚을 수 있었고 그때 제 나이가 거의 50이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그 후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만두 가게를 개업하게 됐어요. 남편은 오랫동안 건설 쪽에서 일하더니 기술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은 계속해서 건설 쪽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 후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자기 밥그릇 잘 찾아가면서 의젓하게 커졌고요.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입사해서 무역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주변에서 자식 농사 참 잘했다면서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30 초반에 결혼한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었어요. 아들보다 3살 어린데 키가 무려 172나 돼서 굉장히 늘씬하고 키도 커서 처음에는 무슨 모델인 줄 알았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소개시켜준 여자니까 저도 좋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저는 며느리 집안을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안사돈이 푼수인가 싶을 만큼 말이 많았어요. 그날도 저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희 집안 얘긴 대충 들으셨나요? 예? 어떤 얘기요? 아, 우리 딸이 워낙 겸손해서 말을 안 했나 보네요. 우리 남편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에서 시의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요? 근데요라니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도 대기업에서 여기저기서 초청하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우리 딸도 부잣집 딸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도 사는 아파트도 시세가 10억이 넘습니다. 어머, 좋으시겠네요. 정말 어쩜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는지 귀가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그냥 저는 그런 성격인가 보다 하고 대충 맞장구를 쳐주니까 안사돈은 멈출 줄 모르고 자랑을 늘어놨어요. 우리 딸은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대학교 땐 학교 모델까지 했었다니까요. 지금도 사방에서 검사 변호사 할 것 없이 신부감으로 점 찍어놨다니까요. 그리고 돈 많은 집안이라서 한 번도 대출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돈 대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뭘 그런 걸 다 물어보세요. 어머, 피하시는 거 보니까 대출 받아본 적 있나 보네요. 전 대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즘에 뭐 금리가 몇 프로라더라. 뭐 그런 거 알지도 못하네요. 우리 사이는 땡 잡은 겁니다. 어디서 우리 딸 같은 사람 못 만납니다. 정말 20분 내내 그렇게 자랑만 늘어놓는데 이게 무슨 자리인가 싶었습니다. 나쁜 사람들 같지 않았는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같아서 괜히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꿀릴 거 없습니다. 우리 아들도 상위권에서 놀던 애였어요. 반장도 놓쳐본 적이 없고 고등학교 땐 정교 회장까지 했었다니까요. 우리 아들도 사방에서 데려가려고 저한테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한 줄 아세요? 능력 좋고 인물 좋은 우리 아들을 사이로 맞이하셔서 좋으시죠? 우리 둘 다 경사인 것 같은데 좋은 게 좋은 거네요. 그때부터 은근슬쩍 기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엔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 피했는데 점점 우리 아들을 깔보는 그런 눈치라서 저도 한마디 했던 겁니다. 아마 그때 안사도는 제가 보통 여자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남편이 사업 망해서 밑바닥부터 걸어온 제가 뭐가 겁났겠어요. 여자 얘기를 포기하고 남자들만 하는 일도 서슴없이 하면서 하수구 치우는 일까지도 직접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길을 세워주려고 저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겨우 아이들 결혼을 성사시켰어요. 그때만 해도 며느리가 시댁에 잘하려고 서툴지만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첫 제 생일 땐 꽃다발을 사와가지고 제 생일을 축하해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니, 이게 웬 꽃다발이야? 아이고, 예뻐라. 일어나 꽃다발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꽃다발을 주면서 저렇게 말해주는 며느리가 그저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한여름엔 남편과 절 데리고 백숙을 사 먹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남편한테 닭다리를 덜어주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일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난 됐어. 너나 더 챙겨 먹어. 여리여리해가지고 나보다 네가 더 걱정이다. 전 이래 보여도 엄청 튼튼해요. 그러니까 제 걱정 마시고 아버님 잘 챙겨 드세요. 며느리 덕분에 보양식도 챙겨 먹네. 제가 해드려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일이 좀 바빠서요. 내년엔 제가 꼭 직접 해드릴게요. 그래도 여기가 백숙 잘하는 집으로 유명해요. 그래, 내 입맛에 딱이다. 며느린 이때만 해도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었어요. 일에 열정적이었던 며느리가 바쁜 와중에도 집안 행사는 꼭 챙겼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며느리가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뒤에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출산이 임박했을 때 며느리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볶은 김치와 나물, 홍어 무침을 만들어서 아들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를 위해 저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때 저는 며느리가 입맛이 없다길래 전복죽도 준비했었죠. 그때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부르면서 말했어요. 둘 다 어서 밥부터 먹어. 내가 며느리 주려고 전복죽도 끓였어. 한술 좀 먹어봐. 요즘 입맛이 없다면서 그럴 땐 이게 최고야.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코를 딱 잡더니 질색하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 이게 뭐야? 여보, 저거 홍어 무침 치워. 이걸 어떻게 인간이 먹어? 이게 왜? 홍어가 얼마나 맛있는데? 내 말 안 들려? 냄새 난다고 빨리 치우라고. 왜 그래? 우리 어머니가 힘들게 만들어 오셨는데 지금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다고. 아, 저 볶은 김치는 또 뭐야? 그러더니 며느리가 잔뜩 화를 내더니 홍어랑 볶은 김치를 설거지통에 던져버렸어요. 임신 중에 예민한 건 알겠지만 어떻게 시애미가 보는 앞에서 반찬을 버릴 수 있나요?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뱃속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저는 꾹 참았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아휴, 아들, 나 갈란다. 왜요? 어머니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아니다. 내가 있으면 며느리가 더 불편할 거 아니야. 그냥 둘이 편히 먹어. 제 말에 아들은 며느리한테 화를 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빨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내가 왜? 나 지금 태어나서 홍어무침 먹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맨날 집에서 스파게티랑 고기만 먹었는데 저런 걸 어떻게 먹어? 아주 진짜 귀족 나셨다. 귀족 나셨어. 그래서 네 입맛에 다 맞춰야 한다는 거야? 입맛은 서로 맞춰야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안 그래도 지금 임신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왜 난리야? 제가 거기 더 있다간 아들 부부가 싸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됐다. 아들, 나 가볼게. 그만하고 어서들 먹어. 저는 이날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크게 실망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씩씩한 아들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남편은 손주까지 데리고 온 아들 부부를 엄청 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들은 저한테 부탁을 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한 6개월 정도 해외 지사로 파견을 나가게 됐어요. 꼭 제가 가야 하는 일인데 제가 없으면 아내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부탁했더니 장모님이 죽어도 애는 못 본다고 하셔서요. 저는 설마 싶었는데 옆에 서 있던 며느리까지 거들면서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아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 나이에 애를 어떻게 봐. 나도 애 키운 지 몇십 년이 지났어. 저 정말 이 사람도 없이 혼자 아들 볼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회사 다시 복귀해야 되는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커리어 끊기면 나중에 회사에서 이도저도 안 돼요. 제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드릴게요. 어머니 만두 팔아봤자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버시잖아요. 그거 제가 드릴게요. 넌 가게 휴업이 쉬운 줄 알아?
나도 이제 빚 다 갚고 네 시아버지랑 여행도 다니고 노후 생활 좀 즐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를 어떻게 봐? 다른 방법 찾아봐. 저는 그렇게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둘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포기를 모르고 찾아오는데 나중엔 손에 뭘 꼭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 좋아하시는 포도 사왔어요, 포도. 왜 자꾸 이런 걸 사와? 이래도 소용없으니까 괜한 돈 쓰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며느리 나의 다른 방법으로 부탁했어요. 어머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제발 손주 좀 봐주세요. 이러다가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니 정말 집에 오자마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연기를 하는데 이러다간 우리 손주가 정말 큰일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들 집으로 가서 손주를 봐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정말 해외 지사로 파견이 됐어요. 그 후 며느리도 회사에 복직했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지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손주를 봐주기로 한 지 20일쯤 됐을 때였어요. 보통 며느리가 퇴근하면 늦어도 7시 반까지 집에 왔는데 그날은 전화도 아예 안 받는 거예요. 여러 번 전화를 걸었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며느리가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전화 온 줄 몰랐어요. 내가 너한테 전화를 지금 8시부터 했는데 전화 온지 몰랐다고? 아무리 바빠도 핸드폰은 봤을 거 아니야. 애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급하게 장례식장 왔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이라고 하더니 옆에서 음악 소리가 쿵쿵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낌새가 이상해서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너 장례식장 맞아? 근데 왜 음악 소리가 들려? 아, 제가 지금 밖에 나와서 전화 통화 중인데 가게 음악 소리인가 봐요. 수상한데? 지금 내가 영상 전화할 테니까 전화 받아봐. 영상 전화요? 아, 저 배터리가 없어요. 어머님, 제가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정말 그때도 손주는 울고 있고 저는 하루 종일 애를 보느라 시달려서 정말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한 새벽 4시쯤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거실로 딱 나갔어요.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아니 애도 징징거리다가 겨우 잠들었어. 어? 어머님 안 주무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너 장례식장이라면서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온 거야?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건강하셔야 돼요. 절대 아프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아프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러면 애를 누가 봐요? 그때 며느리가 절 생각해서 건강하라고 한 줄 알았는데 애 봐줄 사람이 없다는 말에 찬물을 끼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우액하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뭐야, 너 지금 토할 거야? 얼른 화장실로 가야지. 정말 갑자기 며느리가 화장실로 갈 틈도 없이 방바닥에 오바이트를 한 겁니다. 아주 얼마나 맛있는 거 드셨으면 아주 한 판의 피자를 거실 한가운데 쏟아놨더라고요. 진짜 토사물이 사방팔방 튀면서 제 바지에도 다 튀길 정도였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겨우 잠들었던 손자가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며느리한테 소리쳤습니다. 이거 당장 치워!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쉬세요. 인사불성이 돼서 자기 자식이 우는 것도 모르고 방으로 들어가는 며느리를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국 우는 손자를 달래주고 거실까지 다 치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는 정신이 돌아왔는지 절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제 미쳤었나 봐요. 너 술 먹으면 원래 그렇게 개가 되냐?
어머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걔라뇨. 이렇게 예쁜 걔 보셨어요? 뭐야?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야? 네 태도가 이런 식이면 난 더 이상 애 못 봐. 알겠어? 제가 버럭 화를 내니까 그제야 제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술 같은 거 안 마시고 아무리 늦어도 제가 10시까진 꼭 들어올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내가 애를 봐준다고 해서 네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야. 알겠어? 밤에라도 와서 애를 안아서 재워야 할 거 아니야. 네 자식의 엄마 품도 모르고 컸으면 좋겠어? 어릴 때부터 엄마 품을 느끼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이 애가 엄마도 모르고 크길 바라냐고. 제가 몰라도 한참 몰랐습니다. 어머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는 걸 보고 저는 가슴을 두드리면서 진정했어요. 철이 없는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며느리가 개념이 없다는 걸 딱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집안일 끝내고 저녁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경제, 정치 뉴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에 있던 며느리가 달려 나오더니 채널을 돌리면서 소리쳤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지금 드라마 할 시간이에요. 아, 뭐야?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녁에 뭐하러 이런 따분한 뉴스를 보세요. 어차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서민들 관심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보지도 않아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재밌는 드라마 봐요. 야, 리모컨 내놔. 어디서 건방지게 어른이 보고 있는데 마음대로 채널을 돌려? 전 그냥 어머님이랑 재미있는 거 같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리 내놔. 어른이 먼저 보고 있었는데 왜 네 마음대로 채널을 돌려? 가만 보니까 남편이 꼰대 같은 게 어머님 닮은 건가 봐요. 뭐야? 지금 너 나보고 꼰대라고 한 거야? 대놓고 꼰대라고 한 건 아니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다고 한 거예요. 뭐라고? 넌 잘못을 짚어주면 고칠 생각은 없고 다 네 멋대로야. 나중에 네 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집안에서 네가 하는 거 보고 애가 다 배우는 거야.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보고 싶은 거 보세요. 이렇게 말하더니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영악하고 잔머리만 굴릴 줄 아는 사람이 며느리였습니다. 이렇게 며느리랑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 갈 일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선뜻 나서서 마트에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마트 다녀올게요. 사와야 할 것들 저한테 다 적어주세요. 어머님 혼자 무거운 거 들고 오시면 제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얼른 다녀올게요. 너 혼자서 애 보기 버거워서 마트 간다는 거지? 어머, 아니에요. 저는 다 어머님 생각해서 마트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거만 주세요. 딱 보니까 며느리는 혼자서 애 보는 게 벅차서 마트에 간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한테 사야 될 것을 다 적어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마트에 간 뒤에 대파를 안 적어준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딱 전화를 걸었더니 안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띠리리리, 띠리리리. 저는 안방으로 가서 벨소리가 울리는 쪽으로 가봤어요. 뭐야, 얘가 핸드폰을 두고 갔나? 저는 안방으로 가서 며느리 핸드폰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저를 뭐라고 저장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재수탱이였어요. 이걸 보자마자 속에서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도대체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저는 며느리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절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종이에 적어주신 건 다 사왔어요. 너 왜 나한테 어머님이라고 불러?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난 네 어머님 아니잖아. 어머님이 아니면 대체 뭔데요?
재수탱이잖아, 재수탱이. 설마 어머님 그걸 보셨어요? 그게 재수탱이가 나쁜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뜻도 있어요. 뭐? 내가 나이 먹었다고 지금 바보로 보여? 그게 아니고요. 사실 어머님이 요즘 저한테 잔소리도 심하게 하시니까 저도 화가 나서 그냥 바꾼 거예요. 나름 소심한 복수 같은 거라고요. 됐어. 너 앞으로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마. 난 위아래 없는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제가 화를 내며 말하니까 며느리가 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로 바꿀게요. 사랑? 아주 말론 네가 못하는 게 없지. 맨날 잘못했다고 말로만 하고 너 이게 대체 몇 번째야? 나라고 너한테 이렇게 잔소리 하고 싶은 줄 알아? 잘못했다고 말만 하고 반성하긴 하냐고. 이번엔 진짜예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됐어. 난 이제 네 진심 못 믿어. 네 친정엄마한테 부탁하던지 다른 사람을 아예 구하던지 해서 네가 직접 네 새끼 책임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이대로 가시면 전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놔? 잡지 말어. 어디서 어머님 타령이야? 이거 놔. 저는 그동안 참았던 게 다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손주고 뭐고 짐을 다 챙겨서 아들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전화도 일부러 아예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온 겁니다. 짐을 한 보따리 싸왔는데 남편은 며느리가 애를 데리고 왔으니까 문을 열어준 거죠.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왔어요. 저는 며느리가 와도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며느리를 보고 물었어요. 근데 너 그 가방은 뭐야? 뭘 그렇게 가져왔어?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지내러 왔어요. 여기서 아예 출퇴근하려고요. 그때 제가 아들 집으로 안 갈 거란 걸 알고 며느리가 큰 캐리어까지 들고 집으로 온 겁니다. 남편은 그 순간 제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 말에 우라가 치밀어서 며느리한테 소리쳤어요. 너 나한테 진짜 왜 그러냐? 네 친정엄마한테 부탁하라고 글쎄. 저희 엄마 지금 애 봐달라고 할까봐 제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네가 직장 때려쳐. 어떻게 사람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살아?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제가 너무 건방졌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신하게 살게요. 며느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니까 남편은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서 며느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애들이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우리가 좀 이해해 주자. 일자리 지켜야 우리 손주도 잘 키우지. 당신도 마음 풀어. 정말 남편은 누구 편인지 황당했어요. 그러더니 며느리랑 소주 한 잔까지 하는데 진짜 듣기 싫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손자가 조금만 더 컸어도 저도 단호하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랑 같이 손주 얼굴을 보니까 꼬질꼬질한 게 누가 보면 부모도 없는 애라고 생각하겠더군요.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며느리한테 우리 손주를 맡기면 정말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손주를 다시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저한테 사과를 하며 말했어요. 엄마, 이 사람이 뭘 몰라서 그래요. 죄송해요. 이번에 정말 제대로 배웠을 거예요. 난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옆에서 며느리도 고개를 푹 숙이면서 잘못했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며느리도 정신 차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데 사람이 쉽게 변하겠나요? 저는 손주를 위해 결국 다시 아들 집으로 갔는데 그 순간부터 며느리랑 또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너무 손주를 뒷전으로 두고 일만 하길래
제가 한 소리 했었어요. 결국 그날도 서로 얼굴 붉히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며느리의 밑바닥을 보고 말았어요. 그때 저는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며느리가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전화에 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 내가 잘못했다고 몇 번 빌고 무릎 꿇으면 마음이 여려서 금방 용서해 준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에 와 있어. 실수하면 눈물 몇 번 흘려주면 다 끝나.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음식도 해주시고 아프다고 하면 죽도 해주고 완전 그냥 호구야 호구. 아이,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와, 그 통화를 듣고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주고 있던 건데 저를 호구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안방문을 벌컥 열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넌 진짜 기본이 안 된 년이구나. 어머니,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아주 전화 이리 내놔. 저는 며느리 전화를 뺏어들고 안사돈한테 소리쳤어요. 안사돈, 딸을 대체 어떻게 키운 겁니까? 난 할 만큼 했으니까 오늘부터 안사돈이 와서 손주 보세요. 엉망진창에 기본도 안 된 안사돈 딸까지 다 제대로 키우시라고요. 이렇게 소리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짐을 싸려고 안방을 나왔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달려와서 제 다리를 붙들고 애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주 돌봐줬더니만 넌 날 호구로 봐? 며느리 자식처럼 생각해서 챙겨준 게 그렇게 놀릴 일이냐? 너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였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다 제 탓이에요. 그러면서 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비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며느리 쇼에 넘어갈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싹 다 무시하고 짐만 쌌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고 아들한테 있었던 일을 전화로 다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1시간도 안 돼서 안사돈이 아들 집으로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안사돈 행동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며느리가 잘못한 건데 안사돈이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사돈, 제 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왜요? 엉망진창에 기본도 안 되네라고 했습니다. 기본이요? 그렇게 말한 사돈이 더 기본이 안 돼 있네요. 아무리 며느리가 실수를 했어도 그렇지 며느리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셔야겠어요? 지금 보니까 며느리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개념이 없는지 잘 알겠네요. 며느리가 아주 안사돈 판박이네요. 그렇게 손주 좀 봐달라고 며느리가 사정했다면서 이제야 오세요?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오세요? 딸 욕먹는 거 못 참고 딸이 애 키우다가 힘들어 죽는 건 괜찮은가 보죠? 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어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미쳤어요? 그래, 내 딸 욕먹어서 미쳤다. 아주 모녀가 쌍으로 쇼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안사돈이 허리에 손을 얹고 배를 쭉 내밀더니 저한테 배치기를 하듯이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이렇게 내밀면서 저를 점점 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참을 수 있었겠나요? 저는 그때 안사돈 머리채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배를 내밀어? 한번 해보자는 거지? 배 쭉 내밀고 나 밀치면 내가 겁먹고 사과할 줄 알았어?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리고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앞뒤가 동전바퀴도 바뀌게 키운 거야? 아휴, 이거 안 놔? 그게 다 처세술이지. 웃기고 있네. 무슨 처세술이 뒤에서 욕하고 앞에선 착한 척하는 거냐? 아, 그러고 보니까 네 남편도 알고 보니 시원 3번 연속 떨어져서 니네 집 거덜났다면서? 그러면서 뭐? 부잣집 딸? 웃기고 앉아있네. 네 남편이 정치한다고 설쳐서 돈 다 까먹고 지금 월세 산다면서?
네 딸이 너 하는 거 그대로 배워서 사네 아주. 아, 내 머리. 안사돈이 머리채를 잡혀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나서서 다급하게 저와 안사돈을 떼어놨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먼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도 안 나? 그리고 너 5개월 동안 월급 한 번도 제대로 안 줬지? 얼른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꺼번에 준다고요. 지금 내놔. 너네 집 잘 산다며? 부자라며? 지금 돈이 어딨어요? 그 돈을 진짜 받으시려고 했어요? 이게 정말 며느리의 본심이었던 겁니다. 진짜 단순하시네요. 한 달에 300만 원이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요즘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손주 봐준다고 용돈을 받아요. 그래도 그동안 애써준 거 생각해서 제가 어머님 분수에 맞게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 드릴게요.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세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화장대 밑에서 50만 원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에 억지로 돈을 쥐어줬어요. 와, 그걸 받고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 안사돈 옆에 패대기를 쳤어요. 그리고 들고 있던 50만 원을 모녀한테 한 장씩 뿌리면서 놀란 표정으로 앉아있는 안사돈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 딸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살지. 이 돈으로 가정교육이나 제대로 받고 와. 자! 저는 돈을 한 장씩 얼굴에 뿌리면서 소리쳤어요. 자, 첫 번째, 앞에서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술 마시고 개가 될 거면 술은 입에도 되지 않는다. 세 번째, 사람이 잘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라. 네 번째, 생각해서 호의를 베풀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엄마가 됐으면 희생을 감수해라. 이걸 꼭 내 입으로 말해줘야 알아? 대체 집에서 뭘 배우고 큰 거야? 배운 게 없으면 지금이라도 서점 가서 도덕책이나 읽어. 이렇게 소리치면서 돈을 두 모녀 얼굴 위로 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은 정말로 제 눈도 못 마주치고 있었어요. 그동안 험한 일 해오면서 제 손 아기 힘이 여자들보다도 센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개념 없는 두 모녀를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시원하게 내뱉고 짐을 챙겨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금 집에 가셨다면서요? 그래, 나 정말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제가 회사에 말해서 좀 더 빨리 한국으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내가 알아서 하라고 저도 신신당부했어요. 그러니까 손주 생각 말고 집에 쉬세요. 그때 아들은 한 2주 정도 일정을 당겨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베이비시터가 며느리를 도와 애를 돌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그 후 아들이 한국에 오자마자 저를 제일 먼저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해외로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었는데 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그 사람이 주기로 한 돈은 안 줬다면서요? 됐다, 됐어. 네가 외국 나가서 힘들게 번 돈 내가 어떻게 받아. 애초에 돈 받을 생각도 없었어. 하도 며느리가 미워서 달라고 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네 마누라 내 눈에 띄게 하지 마라. 뭘 하든 난 신경 안 쓸 테니까 앞으로 너 혼자 집으로 와. 알았어? 난 걔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괜히 저한테 사과했어요. 그리고 제가 안 받은 월급을 자기가 마음대로 제 통장에 입금시켰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이 잘 타일러 보겠다고 집을 떠난 뒤에 정말 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저 사건이 터진 지 2달도 안 돼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아들한테 그동안 며느리가 했던 행동을 듣고 정말 기가 찼어요. 안사돈은 아예 손주를 봐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이비시터를 겨우 구했는데
며느리가 그 시터한테 아주 갑질을 한 겁니다. 애가 울면 며느리가 시터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다고 했어요. 아니, 애를 왜 울려요? 빨리 좀 달래봐요. 시끄러워 죽겠네, 정말. 심지어 애가 너무 보채고 운다면서 친정에 가버리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결국 아들은 책임감 없고 이기적인 며느리 행동 때문에 이혼을 통보했던 겁니다. 심지어 자기는 애 못 키운다고 애를 아들한테 떠넘기기까지 했어요. 결국 손자는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라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사고가 터진 거예요.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니까 베이비시터가 월급 받은 상태에서 문자로 며느리한테 그만두겠다면서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며느리의 행동이었어요. 시터가 갑자기 그만둔 걸 알면서도 집으로 가지도 않고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베이비시터가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래도 애가 혼자 울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어머니가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네가 당장 조퇴라도 해서 가봐야 할 거 아니야? 전 이래야 되는데 어딜 가요? 넌 자식이 먼저지 회사가 먼저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어요. 곧장 아들 집으로 가서 손자를 보려고 했죠. 다행스럽게 집에 가보니까 베이비시터는 손주를 보고 있더라고요. 문자로 통보했지만 손주가 마음이 걸려 누가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베이비시터는 저를 보고 치를 떨면서 말했어요. 살다 살다 그런 여자 처음 봅니다. 자기 새끼 내팽개치고 맨날 놀러 다녀요.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원. 저런 사람은 엄마 자격도 없어요. 제가 그래도 문자로 통보했으면 당연히 엄마가 달려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전 더 이상 여기서 일 못해요. 전 갈 테니까 알아서 보세요. 품에 안은 손주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멀쩡하게 부모다 살아있는 애가 아주 거짓골로 있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있던 며느리 명함을 보고 며느리 회사로 찾아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저는 손자를 업고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고상미 어딨어? 고상미 대리 나와. 네가 버린 새끼 왔어. 당장 나와서 네 새끼 봐야지.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 사무실에 있던 상무, 대표까지 다 나와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아주 얼굴이 빨개진 채 며느리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달려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네, 고상미. 제가 오늘 저 여자가 어떤 여잔지 정체를 제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애는 시애미한테 맡겨놓고 허구한 날 술 처먹고 다니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여자가 저 여자입니다. 어머님, 대체 왜 그러세요? 제 밥줄 끊으려고 작정하셨어요? 우리 손주가 울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울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망신 나간 것만 생각하는 여자가 저 고상미라고요. 오죽했으면 베이비시터가 고상미 히스테리 때문에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도망을 갔겠어요? 그리고 여기 회사는 육아휴직 제도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까? 아니면 육아휴직 만들어 놓고 못 쓰게 눈치 주는 건가요? 이걸로 제가 노동청에 가도 되겠습니까? 대표님, 어디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그 회사 대표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희 회사 육아휴직 제도 다 있습니다.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도 육아휴직 중인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염려 마십시오. 난 매일같이 이 회사에 찾아올 겁니다. 매일 찾아올 거예요. 제 말 명심하세요. 지금 사진이랑 동영상 찍은 분들 무조건 인터넷에 올리세요. 자기 자식 내팽개치고 자기 인생만 사는 그런 사람을 계속 채용해서 일을 시킬 건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며느린 저를 말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여기서 왜 이러세요? 너 앞으로 우리 손주 볼 생각하지도 마. 손주는 내가 지킬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다신 볼 생각하지 마.
완전히 회사를 뒤엎어버리고 나왔어요. 회사의 며느리 실체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알게 된 아들은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했어요.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네 자식이 집에 혼자 있을 수도 있다는데 회사에서 전화를 해? 내가 당장 못 가니까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한 거잖아.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이지 우리 부모님 자식이야? 왜 자꾸 우리 아들 남의 손에 맡기려고만 하는데 한 번이라도 육아해보려고 노력해봤냐고. 난 그래도 너 믿었어. 너 믿고 네가 힘들다고 하면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고 쇼핑하고 오라고 하고 친구 만나고 오라고 해주고 난 정말 할 만큼 다 했다고. 대체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데? 난 너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랑은 절대 못 살아. 당장 이혼해. 결국 아들은 며느리와 완전히 이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며느리는 자식을 포기하고 갔어요. 그 후 며느린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애쓰던 회사도 결국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거예요. 밑에서 치고 오고 위에서 찍어 누르고 심지어 이제는 직원들이 실체를 다 알아버려서 다닐 수가 없던 겁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회사에서 버티려고 했지만 버틸 수가 없던 거예요. 그때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랑 이혼하면서 완전히 손절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손주는 돌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돌잔치에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찾아온 겁니다. 식구들이 다 전 며느리 연락처를 차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릴 직접 찾아왔던 겁니다. 그때 전 며느리가 저한테 애원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아들 좀 보여주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이제야 보고 싶다고? 이제 와서 애가 보고 싶다는 게 말이 되니? 네 친정도 결국 쫄딱 망했다면서? 회사도 그만뒀겠다. 자유롭게 살지 뭐하러 왔어? 저 회사 그만두고 정말 흥청망청 살면서 살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노는 것도 못하겠어요. 아들이 자꾸 생각나고 가정이 그리워요. 넌 소 잃고 외양간 고쳐? 내가 너한테 몇 번이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라고 말했지? 그땐 개가 짖나 하면서 신경도 안 쓰더니 이제 와서 뭐? 받아달라고? 너 같으면 우리가 널 받아줄 수 있겠어? 어머님, 제발요. 저 그동안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진짜예요. 계속해서 매달리는 전 며느리를 떼어내려고 저는 물을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내가 네 눈물 연기에 속을 것 같아? 너 그거 다 가짜 눈물이잖아. 어디서 나오지도 않는 즙을 짜고 있어? 이제 네 새끼 아니고 내 새끼야. 그러니까 찾아오지 말라고. 다음에 또 찾아오면 그때 물이 아니라 더한 것도 뿌릴 수 있어.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다시 오지 마. 네가 양육비를 보내줘 봤냐? 그리고 네 돈도 필요 없으니까 돈도 보내지 말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 썩 꺼져.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하니까 전 며느리는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아마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들 보고 싶다는 핑계로 왔을 게 뻔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아들이 일하는 직장도 찾아갔었는데 아들이 냉정하게 뿌리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완전히 지금은 혼자 오피스텔에서 쓸쓸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손주는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한동안 이혼하고 기가 죽어있던 아들도 이제는 많이 좋아졌네요. 이제야 손주 재롱을 보면서 진심으로 웃는 걸 보니까 상처를 좀 이겨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이런 사연을 겪으면서 사람이 정말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 중에 반은 다 부모를 보고 배운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선 마음가짐부터 바꾸려고 해야 자식도 잘 큰다고 생각해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부모가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만 있다면 부자 부모가 아니라도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께 귀감이 되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